자, 그 다음 복사난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의 온수 온돌이다. 그것도 사실 복사난방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건 좁은 규모의 복사난방이고요. 일반적으로 복사난방은 다른 명칭으로는 패널 난방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이 가열면을 뜻합니다. 방바닥에 따뜻한 온수관이 묻어져 있다 그러면 방바닥 전체가 패널이 되는 겁니다. 벽을 통과해서 벽 자체가 대표해주고 있다 그러면 벽이 패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정이가 묻혀서 천정이 따뜻하게 가열되고 있다 그러면 천정이 패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열하는 면, 패널의 위치에 따라서 천정에 매입된 경우, 바닥에 매입된 경우, 벽에 매입된 경우에 따라서 천정에 되어 있으면 천정난방, 바닥에 매입되어 있으면 바닥난방, 벽 쪽에 매입되어 있으면 벽난방 이렇게 부릅니다. 세 종류로 나눈 거죠. 난방 대신에 패널자를 그냥 붙여도 돼요. 복사난방의 가열면의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한 거라면 천정 패널, 바닥 패널, 벽 패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그 패널 속에 작은 관이라든지 또는 사각 모양의 이렇게 작은 통로들이 이미 돼 있어서 이 사이를 통과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통과를 한다. 이런 패널 구조로 돼 있다.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랗게 관이 매입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속에 어떤 뜨거운 것이 지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온수가 통과할 수도 있고 증기가 통과할 수도 있고 아예 뜨거운 바람, 온풍이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열 코일선, 열을 발산하는 전기 저항선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방바닥이 어때요? 전열선, 코일 깔려서 하는 필름 난방 같은 방식도 있죠. 또 단층 열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있죠. 전기장판. 전기장판 뭐예요? 방 위에 이렇게 넓게 펼친 장판에 전기 꽂아가지고 속에 보면은 전열선이 흐르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전기장판 자체가 넓은 면 자체가 가열면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속에 어때요? 전열 코일선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복사난방을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온수 온도 이 방열관이 방바닥 속에 묻혀서 이렇게 전체가 가열면으로 사용되는 이런 방바닥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온수가 몇 도 정도의 온수가 사용되냐면은 65 내지 82도 정도. 가정용은 보통 한 65에서 한 70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온수 온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온수 온도하고 온수 난방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온수 난방에서 고온수는 100도 이상이더라. 보통 온수식은 85 내지 90도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온수온도하고 다르죠. 이 온수온도는 뭐냐? 방열기에 공급되는, 방열기, 라지에이터에 공급되는 온수온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사난방, 방바닥이나 벽에 공급되는 온수온도죠. 그것은 약 65 내지 82도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사난방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또 어떤 나쁜 단점이 있느냐. 복사난방 특징은 무엇과 구별한다? 방열기를 이용한 대류난방하고 구분한다. 방열기 이용한 대류난방, 여기는 증기 이용한 거, 온수 이용한 거, 증기 방열기, 온수 방열기 방식이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방바닥 전체를 가열면으로 사용하는 이런 복사난방, 이런 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이 말은 방이 이렇게 있고 방바닥 밑에가 가열관이 다 매입되어 있으면은 공기 자체가 순환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가 차고 어디가 뜨거운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골고루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전체적으로 계속 전달이 돼서 이 높이가 이렇게 되면 어디가 한쪽이 차고 뜨겁고가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따뜻하다. 이런 소리고요. 만약 이렇게 온도 분포가 골고루 변화가 없이 다 똑같이 균일하게 따뜻하면은 사람 피부로 느꼈을 때는 훨씬 쾌감도가 좋습니다. 사람 피부에서는 쾌감도, 쾌적도가 방 안에서도 심하게 바람이 부는 듯한 우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피부에 와닿는다든지 또는 어느 부분을 갔더니 이쪽으로 가면은 뜨겁고 이쪽으로 가면은 차갑다. 이 온도차가 심하다든지 이러면은 쾌감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 전체가 온화하게 온도 변화가 없이 골고루 따뜻하면은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방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방바닥 속으로 매입하거나 벽 속으로 매입하거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방 전체가 바닥면이 깨끗하죠. 방열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가구를 놔도 돼요. 장롱을 왼쪽 놔도 되고 오른쪽 놔도 되고 TV를 왼쪽 놔도 되고 오른쪽 놔도 되고 그래서 실내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방열기를 바깥에 공기가 접촉하고 있는 이 창문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고 주형 같은 경우는 벽에도 못 붙이고 50 내지 60mm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이 주변을 갖다 꽉 가로막는 어떤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가구도 배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상당 거리를 띄워서 공기가 충분히 순환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를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가구나 집기류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러니까 방열기는 실내에 주로 안 두고 가구 같은 것이 없는 복도 쪽에다 많이 두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내에서도 완전히 구석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실내 공간이 한마디로 방열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 주변 공간이 가구나 집기를 놓을 수 없는 죽어버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방열기는 실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복사난방은 방바닥 전체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실내 공간 이용률이 높다. 세 번째, 동일 방열량에 대해서 열 손실이 작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똑같은 뜨거운 열을 발산할 때는 방열기가 이미 실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죠. 열을 발산하는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쏘인다든지 찬바람 쏘이면은 이 공기 자체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차가운 공기만 꽉 차게 되죠. 그러나 복사난방은요, 창문을 열어도 방바닥 전체가 식는다는 거, 이만한 구조체, 이만한 중량을 지닌 것, 이만한 무게로, 이만한 가열로 온도가 올라와 있는 뜨거운 것이 전체로 식는다는 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열량에 대해서는 열 손실이 적고 심한 경우는 창문을 얼른 개방했다 닫아도 난방 효과가 별로 떨어진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한번 봅시다.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실내 공기만 얼른 순환시키면서 빨리빨리 데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방바닥을 데핀다든지 벽을 데핀다든지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죠. 실내에 있는 공기만 데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난방이 실내 공기만으로는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난방 시간이 빠르게 됩니다. 예열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나 복사난방을 하는 방식은 방바닥이다. 그럼 방바닥 다 이 전체가 뜨거워져야만 이 공기도 같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예열 시간이 길다는 거죠. 옛날같이 이렇게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구들장을 가지고 난방을 했던 옛날 방식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간에 사랑채 어디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미리 오시기 전부터 저녁 때 오신다 그러면 저녁 때부터 미리 불을 떼놔야 돼요. 한참 전부터. 그래야지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열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손님 오시네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때요? 바로 틀면은 금방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방 안에 만약에 히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거 얼른 틀면은 금방 몇 분 안에 따뜻해지죠. 물론 방바닥에 손을 대보면 방바닥은 차죠. 공기만 데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설비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경우는 방열기 설치하는 경우는 그냥 방열기 장치 넣고 거기다 배관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데 복사난방은 방바닥 다 드러내야죠. 일정한 높이만큼 바닥에 어때요? 콘크리트 해야죠. 기초 따져야죠. 그 위에다 방수 처리, 방수층 해야죠. 그 다음에 방열관 놓을 때 열이 손실이 안 되도록 단열재 다 중간에 채워내야죠. 흔들리지 않도록 방열관 덮는 자갈이나 이렇게 덮고 또 위에다 모래 덮고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타를 발라서 미장해야죠. 얼마나 단계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설비비가 비싸요. 또 하나 관이 벽이든 바닥이든 천정이든 관이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관 속에서 고장이 나거나 누설이 되면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방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시멘트 바닥 노출되는 게 아니고 마감재를 바닥에 장식재를 시공을 하죠. 위에 장판이나 타일 같은 걸 깔게 되는데 그러면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속에 들어가 있는 데가 표면이 균열이 되거나 해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들어 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점에 해당되죠. 그러나 방열기 고장나는 거 어때요? 세면은 금방 배관이 새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예, 금방 누설 부분도 얼른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입되는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에 매입되는 그 관, 그리고 작은 구경이 작은 관을 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배관하냐 하면 첫째, 재질은 구리관, 동관을 쓰거나 가느다란 강관을 쓰거나 또는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합니다. 재질상. 그리고 관 코일의 모양에 따라서 그릿 코일과 밴드 코일이 있는데요. 그릿 코일은 대규모 난방에 사용되고 밴드 코일은 일반 난방에 사용이 됩니다. 그릿 코일은 이렇게 구조체로 돼 있어서 판으로 된 것처럼 된 것이 그릿 코일이고 밴드 코일은 말 그대로 밴드는 구부린다. 그 말은 이렇게 꾸불꾸불 관 하나 가지고 구부리는 걸 말해요. 이런 것이 이제 밴드 코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밴드 코일 같은 경우는 코일 하나당 길이를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 40 내지 60m 이내 정도입니다. 이게 초과가 되면은 배관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 보낼 때도 멀리까지 너무 멀리까지 가면 온도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순환하는 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배관이 흘러갈 때는 배관 자체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게 아니고 사람 눈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관벽에 부딪혀서 마찰이 자꾸 되니까 멀리 가면 압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앞에서는 센 힘으로 보내줘도. 그래서 관이 흘러갈수록 속에 물이 흘러갈수록 마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생겨서 멀리 가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100m 흐를 동안에 2 내지 3m AQ 이내가 되도록 관경을 결정하라. 너무나 관경이 좁으면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요. 관경이 커서 통로가 커지면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인데요. 그렇다 해서 터무니없게 크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비가 많이 들고 더 많은 온수량을 필요로 하니까 보일러 용량에 맞추는 밸런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참고사항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온수 온도를 배관을 할 때 방열관 방바닥에 묻는 방열관의 방식은 직렬식, 병렬식, 그리고 사다리꼴식 세 가지가 있고요. 직렬식은 이처럼 하나의 관으로 쭉 흐르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직렬식. 그 다음에 병렬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리주관식과 인접주관식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관과 식은 물이 되돌아가는 관이 서로 떨어져 있는 위치. 뜨거운 물 한 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나눠서 또 한 번, 이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죠. 방이 넓은 경우에 방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두 코스로 나눠서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되돌아간 거는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처럼 뜨거운 물 공급되는 주관, 식은 물이 되돌아오는 주관, 환수의 주관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분리주관식. 그 다음에 인접주관식은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송수주관, 식은 물이 되돌아오는 환수주관이 붙어 있죠. 대신에 송수주관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송수주관에서 나가가지고 인접한 환수관에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관이 서로 붙어있다. 인접주관식이라고 하고요. 사다리꼴식은 이처럼 그리드 모양, 이런 것을 이제 그릿이라고 하는데 그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판을 미리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서는 가운데만 있고 주관 들어가는 거 되돌아오는 주관 이것만 연결하는 거죠. 이처럼 연결하는 방식을 사다리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난방인데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비교적 출제가 아주 적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념상으로만 지역난방 초기에 난방을 시키는 규모, 범위에 따라서 한 가정이나 주택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개별식 난방, 그 다음에 아파트 한 동체 이렇게 여러 가구, 두 개 가구 이상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 난방을 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러면 중앙식 난방. 그리고 지역 단위 전체로 무슨 동,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지역 단위 전체를 넓은 지역에 하면은 지역 난방 그렇게 말했고요. 열공급 시설에서 수도, 도시가스 배관 또 수도 배관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도시 속에 땅 속에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처럼 열 온수를 지닌 열을 대단위로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런 것이 이제 지역 난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난방 특징으로는 뭐냐면은 보일러 공급을 하는 그 뜨거운 물 공급하는 보일러 자체가 엄청 대규모로 해서
설비를 마련하고요. 나머지 각 가정에 보내는 것은 수돗물 보내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을 매설을 해서 보온제 처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규모 설비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자동차가 커지면 연비가 떨어진다. 기름 많이 잡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일러 종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일러는 소형일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소형일수록 뭐가 줄어드냐면은 열을 빨아들이는 전열면이 줄어들어요. 열을 흡수하는 면이 줄어들어요. 보일러는 불을 떼서 그 불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흡수를 해주는 장치를 넓게 다양하게 만들려면 보일러 자체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설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일러가 열을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대형이 되면은 전열면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설비, 보일러도 대규모화 되죠. 그러면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전부 다 작게 떨어져 있는 보일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보다는 보일러 하나 가지고 큰 걸로 아예 딱 태워서 나오는 것이 훨씬 대기오염 발생이 적습니다. 대기오염 방제 효과도 있고 큰 보일러일수록 굴뚝 직전에 집진 장치라든지 매연을 제거해 주는 장치라든지 전문적인 장치를 부착하기가 훨씬 좋아서 대기오염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각 건물마다 보일러 설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도배관 이렇게 연결되듯이 뜨거운 물이 딱딱 각 가정에 공급되어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는 보일러가 필요가 없죠. 건물 내 공간이 유효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음 이 보일러가 대규모로 설비되어 있는 열 공급 시설에서는 그 보일러가 어떤 연료를 떼든 상관이 없어요. 보일러가 작으면 연소실로 작아지고 연소실이 아궁이가 작으면 웬만하면 연료가 저질 연료 같은 경우는 태우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대규모가 되고 연소실 규모 자체가 엄청 커지면 소각로와 같은 엄청난 규모가 되면 쓰레기를 태워도 되고 또는 여러 가지 폐열 회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한마디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열 회수를 하는 이런 처리 업체라든지 또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열 발생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그 열 회수에서 이처럼 지역난방 열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보일러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물론 톤수에 따라서 보일러 용량 톤수에 따라서 기능사다 산업기사다 등급 제한은 있겠지만 보일러 조종자의 시야에 눈에 들어오는 한 범위 안에 설치가 보일러가 되어 있으면 1구역이라고 하고 조종자를 한 명만 두어도 됩니다. 따라서 작업 인원이 사실상은 줄어듭니다. 물론 보일러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만큼. 그러나 사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이런 데서 나오는 증기나 보일러는 고압의 증기 또 고온의 온수를 만들어내니까 광경을 작게 해도 충분히 뜨거운 열량이 공급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그 대규모 보일러 시설이 일단 초기의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보일러 대규모 장치가 있다고 해도 각 가정마다 각 동마다 각 구마다 공급을 하려면은 지하에 매설을 하는데 그게 배관 길이 자체가 수 킬로미터가 됩니다. 연장 길이가.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설비가 길어져서 결국에는 배관의 열 손실 자체도 커집니다. 보일러 자체는 효율이 좋은데 중간에 전달되는 코스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되는 동안에 손실이 커집니다. 따라서 철저한 보온이 필수겠죠. 매설을 할 때도 철저한 보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압의 증기나 고온의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가정용처럼 보일러 자체가 터져도 물만 새고 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고압의 증기, 고온의 온수를 사용하니까 그만큼 보일러를 다루기가 까다롭죠. 취급할 때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 이런 지역난방을 자세히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증기를 사용할 때는 증기 압력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고압식, 중압식, 저압식 이렇게 하고요. 증기 방열기 라디에이터에 공급되는 증기 압력에 따라서 고압, 저압
또 진공압식 이렇게 구분했던 것과 좀 다르죠. 이것은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일 때 땅 속에 매설돼서 공급되는 만약 증기로 공급되는 방식이면 그 증기 압력에 따라서 10기압 이상이냐 10기압 밑에 2 내지 4기압이냐 또는 저압이면 1기압 정도냐에 따라서 고압, 중압, 저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증기의 온도는 10기압 정도면은 183도 정도, 중압식이면은 132나 151도 정도 사이, 저압식이면 120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압력으로만 좀 보시고 자세한 시험 문제 각각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출제 확률이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인데요. 요것은 당관식 같은 경우는 공급적이 너무 먼 경우는 공급하는 관과 그 다음에 식어서 사용하는 혹시 급탕이나 목욕탕에서 주방에서 빼서 쓰는 것 말고 난방용으로만 사용한다면은 어떤 방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나서 식은 물을 되돌아오도록 해주는 환수관, 즉 복귀관, 되돌아온 관도 같이 묻어주면은 복관인데요. 가는 것만 있고 냅둬버려요. 가는 데만 놔두고. 그러면 가다가 식으면 그냥 식는 거죠. 요렇게 된 경우는 환수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공급 지역이 너무나 먼 경우는 내비둡니다. 그냥 당관식으로 그냥 가는 걸로 끝나죠. 그러나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되돌아온 관도 설치를 하는데 당관식과 복관식은 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복관식이 어때요? 더블이 됩니다. 보내는 관, 되돌아온 관이 쌍으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땅속에 매설될 때 따라서 너무나 지역이 너무 멀고 광범위하면은 되돌아오는 관까지 하면은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고온수를 쓰는 방식, 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저압 고온수식, 중압 고온수식, 고압 고온수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온수 온도 보면은 저압은 120도 정도, 중압은 120에서 150도 정도, 고압이면은 150에서 210도 정도까지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고압의 고온수가 그대로 가면은 가정에서는 사용하기가 너무나 뜨거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210도, 150도짜리 이 정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목욕탕이나 주방에서 빼서 사용을 해도 45도, 50도, 60도면 찬물 섞어서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압의 고온수를 공급을 하는 경우는 중간에 반드시 감압장치나 또는 열교환기가 설치가 되어서 저온수로 사실 바꿔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수를 저압의 증기나 저온수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고온수 직결 방식, 블리드인 방식, 열교환기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 자체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전문적으로 참고할 때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압의 증기나 고온수를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고압의 증기나 고온수는 온도가 어쩐다? 매우 뜨겁다 이거죠. 뜨겁다. 뜨거우면은 적게 보내도 되죠. 적게 보내니까 배관의 관경이 어때요? 배관경이 작아지죠. 배관이 작아지면 그만큼 어때요? 배관의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같은 거리만큼 설비를 해도. 그 다음 난방시설 이외의 시설, 예를 들면 병원 소독 같은 거 이런 걸 해도 여기는 단순한 난방 용도가 아니라 순식간에 고온의 증기를 쏘여서 세균을 살균한다든지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온이야 고압이기 때문에 압력이나 훨씬 이송하는 속도를 더 고압으로 이송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시 저압으로 온도를 좀 낮추거나 열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의 고압에 또는 증기가 들어오면 중간에 열교환기를 이용하면은 조금만 들어와도 여기서는 많은 따뜻한 물로 환산할 수가 있죠. 가령 200도씨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60도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찬물을 많이 데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하는 열량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고온 상태에서 응축수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 부식은 찬 상태에서 부식보다 뜨거운 상태에서 부식이 훨씬 더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응축수관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열손실이 많이 돼요. 응축수가 다시 재증발한다. 응축수가 생겨서 고여 있다가 다시 증기가 지나가면 그 증기를 빼앗아서 응축수가 다시 재증발을 해요. 이럴 때에는 증기가 지나가는 그 열을 빼앗아 가니까 다시 열손실도 많아지고, 또 바깥의 공기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멀리까지 보내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초기에 보낼 당시에는 컨트롤 판넬, 제어 판넬에 얼마 온도가 분명히 표시가 될 텐데, 멀리 가다 보면은 바깥의 공기가 영하 10도, 15도 막 떨어지다 보면 땅 표면까지 이렇게 식어서 도달할 때는 사실은 온도가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중앙 제어실에서 아무리 제어를 해도 실온 제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온도 제어를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100도 이하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것이 단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배관의 구배가 필요한데 멀리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배가 경사도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초기에 매설할 때부터도 잘 경사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수평으로만 하게 된다. 그러면 어딘가 중간에 가서 조금이라도 에어 공기가 차 있다 그러면은 순환이 되지 않고 체류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온수를 사용할 때 장단점입니다. 증기에 비해서는 같은 킬로그램, 같은 양이면 훨씬 온수가 추결량, 열량이 큽니다. 증기는 부피로 봐서 요만큼 되어도 증기가 꽉 차도 증기 온도는 뜨겁지만 증기 자체 열량 전체로 따지면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요만큼 물이 다 차 있다 그러면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훨씬 추결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물을 조절할 때는 용량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밸브를 가감을 하면은 훨씬 물에 흐르는 양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가 증기보다 수월합니다. 그 다음 온수를 사용하면 온수 자체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물은 비열이 가장 큰 거죠. 일부 한두 가지 빼놓고는 우리가 보일러에서 열매처로 사용하는 종류 중에서는 가장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식을 때 반대로 많은 열을 잃어버려도 온도가 잘 어때요?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 얼마나 온도 변화가 심하고 찼다 막 갑자기 급격히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하 변동이 생겨도 온수 온도 자체의 온도 변화가 별로 적기 때문에 진득하게 멀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이 다 채워져 있으면은 배관의 구배는 그다지 불필요하다. 거의 수평으로만 해도 된다. 그런데 증기는 멀리 흘러가면은 중간에 고이는 응축수도 있죠. 응축수가 딸려가면은 끝에 가면은 물만 채워져 가지고 관이 꽉 막힐 수가 있으니까 하향 구배로 내려가면은 증기는 공급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약간 상향을 하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용각까지 가정까지 갈 때까지 증기 배관에 이 땅속에 매설된 배관이 경사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약간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관을 하기가 까다롭죠. 매설을 해서도 전부 다. 그러나 온수 배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장치에 물이 다 차 있어서 공기가 혼입되거나 섞여 나올 기회가 적으므로 내부 부식이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도가 다 증기보다 고압의 증기보다는 고온수가 아무래도 온도 자체로는 낮기 때문에 부식이 적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열손실이 적다 이 말은 증기보다 온수가 아무래도 온도가 적겠죠. 그래서 온도가 적으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고온수니까 엄청 뜨겁지만 증기보다는 낮죠. 열이 빠져나가는 열손실, 열의 흐름은 고온에서 저온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찬 쪽이 차면 찰수록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증기의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온수의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느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손실이 적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마 밸브나 증기 트랩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증기 트랩 같은 경우는 증기 보일러, 증기 배관에만 필요한 장치죠. 증기가 흐르는 관도 중에 응축수가 생성이 되면 별도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멀리까지
지역 난방을 전기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기가 가다가 식을 만한 곳에 땅 속에 또 전기 트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전기 트랩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 트랩에서는 응축수가 나오잖아요. 그 응축수는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땅 속에 처리할 거예요? 이처럼 대단히 설비가 불편해지는데 온수는 전기 트랩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배관만 쭉 연결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고층 빌딩, 혹시 수용가 지역에 고층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구하는 수압이 크게 되어 멀리까지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온수가 공급돼서 고층에 올리려면 펌프가 동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교환 장치는 지역 난방이나 이런 데서 고온수를 열교환해서 저온수로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